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 초반에요. 최근에 우리가 헤지 펀드들의 매매 현황을 계속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이 스마트머니, 큰손들이요. 주식을 굉장히 자주 사고 팝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한 번 산 주식은 절대 팔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을 체크하면서요. 주기적으로 열심히 리밸런싱 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시고요. 구독자 한 분께서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투자자로 여기고 있는 워렌 버핏은 사실 생각보다 주식을 잘 팔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도대체 워렌 버핏은 왜 주식을 잘 팔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고요.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탑 10 종목을 보시면요. 1위는 아직까지도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12.8%나 큰 폭으로 보유 비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금의 40.8%가 아직까지는 애플 주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2위는 변함없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81%, 세 번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0.4%고요. 4위에는 코카콜라 7.38%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과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심지어는 코카콜라를 지금 탑5 안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 종목이 다가오는 1년, 2년, 3년 미래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비중을 계속 줄이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일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워렌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처음으로 매수한 것은요. 199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매수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대량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처음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9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가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4달러, 3달러 이러한 굉장히 낮은 주가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줍줍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를 보시면 무려 242달러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창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관심을 돌리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배당금입니다. 지금 현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급하는 한 주당 배당금이요. 2달러 80센트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대량 매수했을 때는요. 주가가 4달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나는 4달러 주고 이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이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면서 결국은 2달러 80을 나한테 배당으로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워렌 버핏이라도 이 주식을 절대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워렌 버핏이 지금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코카콜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언제 처음으로 매수했는지 살펴봤는데요. 1988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코카콜라의 주가는 2달러 45센트였거든요. 자, 지금 현재 코카콜라의 주가는 62.57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코카콜라는 한 주당 무려 1달러 94센트, 거의 2달러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하거든요. 자, 따라서 워렌 버핏은 2달러 45를 주고 주식을 샀는데 지금 한 주당 거의 2달러 가까이 배당금이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살펴봤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코카콜라도 사실 미래의 성장성을 보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배당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진행해온 전설적인 투자자죠.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투자의 교훈은 뭐냐면요. 투자의 기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요,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결국은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 여러 가지의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배당금을 좀 받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한두 종목 정도는요,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옹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한 가지 투자의 팁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1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 얘기는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 떨어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주들은 대부분 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메타라든지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녹색을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 시가총액 1위, 2위, 3위 기업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49%나 하락을 했고요. 다행히 S&P 500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0.09%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0.65%, 어제 시장 폭이 굉장히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죠. 자, 어제 이렇게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뒷받침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려 9%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7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주식들이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주일 동안 무려 34%나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낸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운드 하운드 AI가 8.51% 상승했고요. 세 번째로 코인베이스 플러스 8.47, 비트코인이 7만 930에 가 있습니다. 블룸에너지 플러스 4.79, ARKB 플러스 4.56, 로빈후드 플러스 3.73, 센티널1이 플러스 3.56,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3.5, KLA 플러스 3.3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96,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2.87, 마지막으로 월프스피드가 2.78%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리오토가 12.78%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GCT,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8.70,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7.33, DJT 마이너스 4.98,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4.95, 로크 마이너스 3.53, 텔라닥 마이너스 3.38, 모비라이 마이너스 3.08, 구디어 타이어가 2.63% 빠졌고요. 그 밖에도 레모네이드가 마이너스 2.56, CCI, 크라운 캐슬이 마이너스 2.21, SQQQ 마이너스 2.11, 리비안이 2.10%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리오토를 보시면요, 12.78%나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닝 결과였습니다.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스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맞추지 못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2024년 2분기의 가이던스를요, 차량 인도량은 작년 대비 21.3%에서 27.1%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총 매출을 보시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 4.2%에서 9.4%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리오토가 보여줬던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이러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 거죠. 따라서 한꺼번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3의 성적입니다. 비트코인이 6.25%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6%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벌티브 홀딩즈가 플러스 2.59, 엔비디아 플러스 2.49, 인피니언 플러스 1.90, SMCI 플러스 1.81, TSMC 플러스 1.23, 마이크로소프트 1.2% 상승하면서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나머지는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0.63%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펄솔라도 마이너스 0.63, 팔란티어 마이너스 0.64, 테슬라가 마이너스 1.41, 마지막으로 우버가 1.5%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마이크 윌슨이 등장하는데요. 마이크 윌슨은 항상 주식시장의 폭락을 주장하는 월가의 대표적인 베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월가의 대표적인 하락론자인 마이크 윌슨이 결국은 강세론으로 전환했다라는 굉장히 반갑고도 신기한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요, 2024년에 대한 당초 예측이 실패한 이후에 결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2023년부터도 계속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2년 가까이 본인의 하락론을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입장을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미국 주식 전략가는 이제 S&P 500 지수가 2025년 2분기까지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5,4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를 수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올해 말까지 S&P가 4,500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전망을 제시했었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수정을 한 거죠. 물론 5,40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이미 S&P 500이 5,300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왜 바꿨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마이크 윌슨은요, 모간 스탠리의 강세 그리고 약세 전망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험불해진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주식시장은 결코 경제 상황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죠. 따라서 거시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탈탄할지 아니면 리세션에 빠질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의 상승 케이스를 보시면요, 불 케이스라고 부르죠. 6,35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도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달릴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는 거고요. 자, 반면 베어 케이스를 보시면요, 4,20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는 20%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위로도 20% 그리고 아래로도 20% 가능하다. 하지만 베이스 케이스는 2% 정도,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많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시적 결과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도요, 주식시장을 예측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넓은 상승대 하락 사례 왜곡 그리고 섹터 스타일 추천에 모두 반영이 돼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예측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러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마이크 윌슨은요, 더 넓은 범위의 잠재적 결과에 걸쳐서 작동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호한다. 따라서 한쪽에만 몰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경제가 잘 되건 아니면 경제가 하락하건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조언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경제가 계속 확장되는 노 랜딩 시나리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양질의 경기 순환주, 그리고 경제가 냉각되지만 위축되지 않는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양질의 성장주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양한 섹터에 걸쳐서 주식을 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노 랜딩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순환주가 많은 반등을 도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연착륙이 발생하게 되면 성장주들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따라서 성장주도 담고 그 다음에 경기 순환주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실적 개선에 따른 매력적인 진입 시점을 언급하면서 산업재를 비중 확대 업종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산업재인데요, 산업재가 앞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거고요. 또한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인 업종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한다.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성장세도 좋은 종목이 많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형주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산업재를 비중 확대 업종으로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산업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 많이 없죠. 자, 따라서 이럴 때는요, 시킹알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재에 포함된 종목 중에 하나는 디어 같은 게 있잖아요. 따라서 디어에 들어가셔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퀀트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어 같은 경우는 섹터가 인더스트리얼, 산업재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산업재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퀀트 스코어가 가장 좋은 종목의 순위가 쭉 뜨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 종목을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수치적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의 펀더멘탈이 가장 뛰어난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툴이 시킹알파에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자신의 전망을 재검토한 시장 전략가는 윌슨만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전문가 역시도 계속해서 예측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MO의 브라이언 벨스키가 나옵니다. 이 전문가는요, 연초에 시장 모멘텀의 강도를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의 목표치를요, 월가에서 가장 강세인 5,6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빈키 차다라는 전문가는요, S&P 500 지수가 5,500까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5,100에서 5,500으로 상향 조정한 거죠. 따라서 월가의 전문가들이요, 1명, 2명 계속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AI PC, 인공지능 PC를 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티아 나딜라가 얘기하기를 새로운 AI PC가 윈도우 PC와 맥의 경쟁을 되살릴 것이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신상이 공개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전격적으로 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어제 선보이면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알파벳의 구글 그리고 애플과의 경쟁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요, 월요일 빌드 이벤트에서 새로운 카테고리의 AI 중심 PC를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파일럿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PC다. 이렇게 이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라인과 제조 파트너가 만든 이 컴퓨터,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드웨어를 만들잖아요. 서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의 이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조 파트너라는 것은 HP라든지 델 컴퓨터 같은 이렇게 다양한 제조업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PC의 혁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I 처리 전용 특수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것이며 애플이 자랑하는 최고급 맥북 에어 M3보다 무려 58%나 더 빠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컴퓨터의 가격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1,000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AI가 탑재된 PC치고는 가격이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오픈 AI의 GPT-4.5가 곧 자사의 코파일럿 AI 비서에 제공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것처럼 GPT-4.5의 기능이 엄청나잖아요. 따라서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대화형 언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했던 브라우저 탭이라든지 파일, 이메일 또는 채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리콜이라는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아주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파일이라든지 이메일을 찾아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름은 리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생성형 AI가 기업 클라우드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위한 컴퓨팅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기업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영위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이 시장을 확대한다. 소비자 시장도 집중 공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델라는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까, 굉장히 좀 심오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사람이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컴퓨터를 이해하면서 점점 더 기하급수적인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한 소식이 있는데요. 윈도우즈의 라이브 캡션 기능은요, 모든 비디오 컨텐츠를 40개 언어에서 영어로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요, 운영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 또는 엔터테인먼트 앱에서 작동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윈도우 안에 번역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를 윈도우 PC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어로 자막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주음 방송을 머지않아 수억 명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기본 스케치를 보다 복잡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새로운 AI 공동 제작자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미지 작업도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AI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 아까 등장했던 리콜 기능은요, 윈도우즈에 내장된 여러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요. 다양한 텍스트, 시각, 오디오, 분석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AI 모델로 구성된 윈도우즈 코파일럿 런타임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계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인텔과 AMD의 새로운 PC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월요일에 출시된 컴퓨터는 모두 퀄컴의 칩을 실행한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는요, 딱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M칩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PC에 들어가는 인텔 그리고 AMD 두 개의 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었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인 퀄컴이 뛰어들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PC 안에 들어가는 칩도 이제 전력을 가능하면 조금만 사용하는 이러한 CPU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고요. 거기에는 퀄컴이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에 투자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쪽의 매출이 60%를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퀄컴은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좀 크다,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인공지능 PC를 출시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컴퓨터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PC가 등장하면 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요, 또 한번 PC를 새롭게 구매하는 슈퍼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앞에서 어제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수요일의 주인공은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바로 유명한 댄 나일즈입니다. 댄 나일즈는 굉장히 팔로우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인기가 많은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는 여전히 저렴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댄 나일즈가 주장합니다. 사랑으로 변한 반도체 주식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엔비디아가 여전히 5년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거죠. 5년 평균보다 15% 정도 낮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에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5년 평균 PER보다 15% 정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엔비디아 페이지 와서 밸류에이션 클릭하시고요. 지금 PER을 포워드로 보시면요, 39.7배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요, 향후 1년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9배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지난 5년간 엔비디아의 평균적인 PER 포워드는요, 62배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36.4%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할인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일스는요, 투자자들이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구축되던 시절에 시스코 주식을 참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구축되던 시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서 엔비디아가 향후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가이던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994년 말부터 2000년까지 시스코의 주가는 폭등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트레이더들은요, 다음 상승 구간이 오기 전에 엔비디아의 급상승에 대한 소화 기간을 찾아야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투자자인 나일스는요, AI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 테크 섹터를 주도하면서 계속 확산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나일스의 주장은 뭐냐면요, AI의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테크주들이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테크주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수익성이 있는, 따라서 적자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고 흑자 기업에 투자하다. 왜냐하면 흑자 기업에 투자해도요, 지금 성장성이 도드라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는 시장 참여자들은 인터넷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곧바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단을 오른다는 거는요, 이렇게 횡보하다 오르고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올랐다 떨어졌다 할 텐데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나일스는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엔비디아가 주가를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죠. 엔비디아는 다가오는 미래에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설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항상 주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떨어지면 사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90% 이상 올라갔고요. LSEG가 설문조사한 평균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따르면요, 앞으로 1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매수 등급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도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과연 레이팅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퀀트 스코어를 보시면 5점 만점에 3.49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퀀트 스코어가 매수로 넘어가지 못하고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퀀트 시스템은요, 단 한 가지의 팩터라도 F학점 혹은 D-를 받으면요, 절대 매수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팩터 그레이드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F학점을 받았고, 따라서 퀀트 레이팅이 매수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에 비해서 20% 넘게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이번에는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3.68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한 달 동안 17명이 평가를 했고요. 17명의 준 전문가 중에 3명이 강력 매수, 9명은 매수고요. 3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널리스트가 2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입니다. 강력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4.65, 굉장히 높은 점수가 제시가 되고 있죠. 과거 3개월 동안 엔비디아를 평가한 애널리스트의 수는 무려 52명이고요. 그 중에서 38명이 강력 매수, 10명이 매수고요. 홀드를 주장하는 전문가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나 강력 매도를 주장하는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옵션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거래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콜옵션이 더 많은지 아니면 풋옵션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콜옵션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다면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만약에 풋옵션에 투자자가 더 많이 몰렸다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정보는 뭐냐면요. 옵션 거래를 할 때 이제 스트라이킹 프라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과연 지금 현재 주가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떨어지는데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가, 따라서 변동성에 대한 예측치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분석 회사 트레이드 알랏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옵션 거래 현황은 어느 방향이든 8.7%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일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하거나 9%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거죠.
자, 그 얘기는요. S&P 500 기업 중에 약 90%의 시가총액보다도 커다란 2천억 달러의 시가총액 변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가총액으로 보면 2천억 달러가 올라가거나 2천억 달러가 떨어질 수 있는 굉장한 움직임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지표를 보면 엄청난 움직임이지만 이는 가장 최근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16.4%나 상승한 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컸던 것이 엔비디아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지난 8분기 동안 트레이더들이 예상했던 평균적인 12% 상승 예상에 비해서는 덜 공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지난 2년 동안 8분기 동안 옵션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8분기 내내 평균적으로 12% 정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옵션 시장은 베팅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실제적으로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2% 올라간 적이 있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1.5%, 플러스 14%, 플러스 24.4, 그리고 플러스네요. 플러스 0.1, 마이너스 2.5,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무려 16.4%나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떨어진 적은 2번밖에 없고요. 떨어져도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을 했던 주식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자자들의 관심은 최근 몇 달 동안 AI 테마의 다른 수혜 업체로 확산이 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AI 혜택은 전력, 원자재, 유틸리티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곤잘로 아시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엔비디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는 이제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요, 지난 12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 수익 성장률의 37%를 기여했던 것과 비해서 향후 12개월 동안은 9% 기여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자, 사실 이게 굉장한 수치죠. 왜냐면 S&P 500에는요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500대 기업이 평균적으로 수익을 성장시키는데 거기에서 37%는요 엔비디아가 혼자 올린 겁니다. 과거 12개월 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전체적인 S&P 500의 수익 성장률의 9%는 엔비디아가 혼자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9%도 엄청난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그렇다고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회사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옵션 분석 서비스 오라치의 설립자 매트 엠버슨의 의견에 따르면요. 콜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풋 옵션의 변동성과 거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풋 옵션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콜 옵션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올라가는 데 배팅하는 사람 그리고 떨어지는 데 배팅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얘기는요. 옵션 트레이더들이 올해 들어서 이미 87%나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승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주당 5.59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분기 매출은요. 1년 전에 71억 9천만 달러에서 무려 246억 5천만 달러로 3.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예상치가 높은데요. 이거를 그냥 빚을 하면 안 되고요. 한참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야만 지금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예상치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과연 엔비디아가 수요일날 어떤 어닝을 발표할런지 그리고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과연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떨어질 건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앞에 기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에 함께 살펴봤던 엔비디아 기사 내용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 수혜주는 엔비디아 혼자가 아니다. 뭐 유틸리티라든지 전력회사까지도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내용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너지 전환 슈퍼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천 주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전력회사, 조명회사가 아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산업은 보통 자본 집약적인 기업들이 많죠. 따라서 차입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즉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기 금리 상승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올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전력회사들 그리고 에너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린 종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틸리티 섹터는요, 지난 3개월 동안 18%나 섹터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전체 S&P 500은 물론이고요, 테크주까지 훨씬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표적인 수혜주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은 같은 기간 주가가 2배로 올랐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거의 65%,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34%나 주가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구겐하임 파트너즈의 에너지 전력 그리고 유틸리티 담당 상무이사인 샤르 아르 브레자는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배당금만 받고 만족해하던 예전의 유틸리티 기업과는 다르다. 이제는 성장주의 이름을 하고 있는 새로운 유틸리티 기업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은 제가 20년 동안 본 유틸리티 기반 중에 가장 강력한 기본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프레자에 따르면요, 최근에 유틸리티 주가의 랠리는 금리 관점을 떠나서 미래 성장 촉매제로서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원래 유틸리티 산업은요, 계속해서 자본이 집중 투자돼야 됩니다. 따라서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미래 성장 촉매제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러한 금리 환경이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 지수가 24%나 상승했던 2023년에 10% 이상 하락했던 것이 바로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자, 그런데 2024년 들어서는 이제 벌써 18%나 섹터의 성적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커다란 폭의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그래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S&P 500이 이 짙은 파란색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4.5%가 바로 테크 섹터고요. 가장 위에 있는 노란색이요, 유틸리티입니다. 따라서 2024년 들어서 최고의 섹터는 유틸리티다. 유틸리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프레자는요, 2024년 접어들면서 이 부분은 과매도 상태였으며 시장이 금리의 영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나게 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팬데믹 이후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집을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등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사용, 그리고 재산업화, 주거용 전력 소비 증가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유틸리티의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유틸리티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지난 4월에 발표된 웰스파고의 연구 노트에 따르면요,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0%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난달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데이터 센터는 2020년대가 끝날 때까지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8%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현재에 비해서 2배 이상 달하는 수치다. 따라서 지금은요, 4%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 급등하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전력 부하 증가와 전력망 강화, 그리고 탈탄소화의 필요성은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지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본이 많은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는 또한 유틸리티 섹터가요, 과거 2%에서 4% 성장률에서 이제는 최소 6%에서 8% 이상의 성장률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면 주가의 흐름도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프레자에 따르면 이는 엄청난 성장의 가속화이며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더욱이 3%에서 4% 정도의 배당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성장이 결합된다면 유틸리티 기업은요, 연간 10%에서 12% 정도의 투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틸리티 종목은요, 이 배당금을 지급하죠.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3%, 4% 정도 높은 배당률을 가진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배당만 받고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게 유틸리티 기업인데, 이제는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 스테파니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현재 환경을 청정 전력이라든지 그리드, 데이터 센터, AI와 관련된 인프라 및 기술에 지금부터 2050년까지 4조 달러의 지출이 필요한 에너지 전환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전력 수요가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청정 전략도 있고 그리드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AI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테파니 링크는요, 지난주에 유틸리티 주식이 잘 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 수익이 전년 대비 무려 30%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수익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틸리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폴 히키의 의견에 따르면요,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와 전력 수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이 유틸리티 부분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통합 전력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유틸리티가 굉장히 좋지만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 주식 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주식을 잘 선택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천 주식이 3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고요. 목표 주가가 2042. 그렇게 되면 13.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 NEE가 티커 네임이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80.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는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고요. 티커 네임은 VST고요. 목표 주가가 133. 따라서 지금 현재부터도 한 40%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3개의 종목이 추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3개 종목이 추천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컨스텔레이션, 넥스테라, 비스트라 같이 비규제 대상 자산을 보유한 유틸리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자가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비규제 자산을 보유한 전력회사는요, 기존 유틸리티보다 시장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집중 투자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규제에 시달리지 않는 비규제 대상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컨스텔레이션, 넥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센터 증가 추세로 대한 노출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컨스텔레이션과 비스트라는요, 비규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웹서비스 사업부인 AWS, 그리고 알파벳의 구글 사업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기업이요, 이러한 자산과 직접 계약하면서 전력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술업계는요, 탄소 발자국을 제한하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를 찾고 있다. 여기에 또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요. 연중 무휴 24시간 전력이 공급되고 청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프레자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넥스테라 에너지는요, 하이퍼스케일러, 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과 매력적인 태양광, 배터리 스토리지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산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유틸리티 섹터는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국내 제조, ESG 운동 등 시장의 다양한 테마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분야를 바라보는 투자자층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점점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틸리티 기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컨스텔레이션, 넥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을 구축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레이팅을 보시면요, 세 종목 모두 퀀트 스코어는 보유를 받고 있고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가 주는 점수를 보시면요, CEG, 컨스텔레이션만 지금 홀드, 보유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는 세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고요. 자, 밑에 내려와서 퀀트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아까 세 종목 모두 퀀트 레이팅이 홀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하나라도 지금 D- 혹은 F를 받으면요, 절대 퀀트 스코어가 매수로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세 종목 모두 F 혹은 D-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CEG 같은 경우는요,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 역시도
B-로 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퀀트 팩터 그레이드만 보면요. VST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NE도 만만치 않게 좋은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NE, 넥스트라 에너지고요.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2.71%의 배당금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종목은 BST고요. 21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22.7배, 마지막으로 CEG가 26.97배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률을 보도록 하죠. 향후 1년 동안 기대되는 매출의 성장률은요. VST가 7.93%, 두 번째로 CEG가 마이너스 1.63이고요.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12.6%로 성장률은 가장 도드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을 보시면요. 일단 넷 인컴 마진은 5.66, 10.25,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27%로 독보적이고요. 자, 반면 현금 흐름의 마진은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마이너스 73%로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너지 종목은 상당히 많은 자본 지출을 하고 있다. 여기저기에 새로운 퍼실리티를 만드느라고 돈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자, YTD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VST는 137%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컨스텔레이션은 83.9%, 그리고 넥스트라이나 에너지는 24.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을 보시면요. VST는 무려 273%, 그리고 컨스텔레이션은 161%, 마지막으로 넥스트라이나 에너지는 1.87%, 거의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란시트를 보시면요. 현재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면 VST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CEG는 자기 자본이 더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스트라인 에너지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조금 더 많긴 한데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추천 주식에 대한 펀더멘탈을 직접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피드백은요. 제가 방송을 구성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시청하시고 나서 잠깐 짬을 내셔서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댓글창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